소프트웨어 테스팅 4주차 2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설계 기법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설계 기법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배경 지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세 기반 테스트 설계 기법의 일반적인 특징. 자, 해결할 문제를 명시하기 위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모델을 사용한다. 자, 테스트 케이스는 이러한 모델에서 시스템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구조 기반 설계 기법의 커버리지에 비해 제한적이다. 커버리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전이 커버리지, 결정 테이블 커버리지, 요구사항 커버리지, 이게 하나하나의 테스트 설계 기법인데 요구 설계 기법에 따라서 커버리지가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세 기반,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 설계 기법이에요. 두 번째는 구조 기반 설계 기법. 그러니까 코드나 개발 설계 등의 소프트웨어 구현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도출하는 기법이에요. 자, 수행된 테스트 케이스를 바탕으로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다.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시스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자, 구조 기반 설계 기법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기법이에요. 자, 뒤에 가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 기반 설계 기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 기반 설계 기법, 테스트 관련 인력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테스터, 개발자,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자,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의 분포에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는 기법을 경험 기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설계 기법이 있어요. 명세 기반 설계 기법, 구조 기반 명세서를 이용하는 거 명세 기반, 두 번째 구조 기반, 세 번째 경험 기반, 이렇게 세 가지 설계 기법.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게 명세 기반 설계 기법입니다. 자, 명세 기반 기법에는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유즈 케이스 테스팅,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세 기반 테스팅이란 뭐야? 주어진 명세서의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 기준서 등등 뭐 이런 걸 다 명세서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해서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 자, 명세 기반 기법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시스템이 상태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등의 모델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 우리가 명세 기반 기법을 이용하려면 상태 다이어그램이나 유즈 케이스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 명세 기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전문가가 요구사항 분석서와 설계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기 테스트 설계에 활용한다. 명세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테스트 설계에 활용한다.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코드가 나오기 전에 명세서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명세서만은 가지고 있다면 명세 기반 기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개발 초기에 테스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분석가, 아키텍트가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을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기에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내용입니다.
명세 기반 기법의 첫 번째 기법으로 동등분할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등분할, 이퀴버런스 파티셔닝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자, 동등하게 분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특정 범위의 입력값에 의해서 결과값이 동일한 경우, 입력값이 특정 범위, 어떤 범위 안에서 입력값을 막 주었을 때 그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 이런 얘기죠. 이러한 입력값의 범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죠. 이 그룹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넣더라도 결과값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동일 범위 내의 입력값은 내부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입력값, 출력값, 영역을 유한계의 상호 독립적인 집합으로 나누어서 수학적인 등가 집합을 만든 후에 각 등가 집합의 원소 중에 대표되는 값을 하나를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 이것을 동등분할이라고 합니다. 입력값 이외에 동등분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출력값, 내부값, 시간 관련값, 그 다음에 통합 테스팅에서 다루는 모듈 간 인터페이스 파라메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등분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동등분할은 명세서에 있는 입출력값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구조 기반 기법, 경험 기반 기법에서 입출력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동등분할은 모든 테스트 레벨, 모든 테스트 유형에서 적용 가능하다. 자, 모든 테스트 레벨, 모든 테스트 유형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동등 기반 기법 한번 볼까요? 자, 휴대폰 배터리로 알아보는 동등분할 기법. 자, 테스트 케이스. 자, 휴대폰 배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로. 자, 용량이 2.5V 이하일 때 2.5V에서 2.8V 이하일 때, 자, 2.8V에서 3.3V 이하일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나가 들어와 있죠. 3.3V에서 3.8V 두 개가 들어와 있죠. 3.8V에서 4.3V, 그러니까 4.3V가 넘어가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1번 테스트 케이스는 배터리 용량을 2.75로 하고 있습니다. 2.75는 2.5와 2.8의 중간값, 대표값이죠. 대표값을 2.75로 하고 있고, 요럴 때 요거의 대표값이죠. 요럴 때 기대 결과는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 두 번째 상태 2.99, 요거는 2.8과 3.3의 중간값, 대표값이죠. 불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3.55V, 이거를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요럴 때 요거 3.3과 3.8의 대표값, 중간값, 요럴 때 두 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4.05V, 3.8과 4.3의 중간값, 이거 세 개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만들면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등분할 기법에 의한 휴대폰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 다음은 명세기반 기법으로 경계값 분석입니다. 자, 바운더리 배열류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경계값 분석은 동등분할의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입력값에서 결함이 발견될 확률이 경험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값까지 포함하여 테스트하는 기법. 자, 경계값 분석의 기법은 종종 동등분할의 확장으로 여겨진다. 동등분할과 동일한 방식으로 커버리지를 보장한다.
자, 사용 화면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등가 클래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시간경과 트랜잭션 속도 요구 사항과 같은 시간 범위, 테이블 크기와 같은 테이블 범위에도 적용 가능하다. 자, 경계값 분석은 테스트 데이터 선택에도 사용될 수 있다. 자, 종류는 영역 경계값, 유효 경계값, 비유효 경계값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예를 보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사용되는 기능을 예로 들어서 경계값 분석, 아까 하고 같은 휴대폰 배터리죠. 자, 한번 봅시다. 자, 2.5V에서 2.8V 범위에서 경계값은 유효 경계값이 2.5V. 왜냐하면 2.5V 되면 여기 유효한 버전이 되죠. 같다 이렇게 있으니까 유효한 버전이 되고, 그 다음에 2.97V. 요게 유효 경계값이 왜 2.8보다 작으니까 2.98, 2.8은 소속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유효 경계값. 어디에? 요 영역의 유효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효 경계값은 2.49, 2.5보다 작은 거니까 2.49. 그 다음에 2.8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8. 요거 두 개가 비유효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 비유효 경계값, 유효 경계값, 유효 경계값, 비유효 경계값, 그 다음에 여기도 유효 경계값, 그죠? 그러니까 비유효 경계값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입력값을 정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계값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이와 같은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기법, 이게 이제 경계값 분석 기법입니다. 자, 동등 분할과 경계값 분석이 사용하기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기법이지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한계점이냐? 일련의 동작에 대한 조합을 테스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련의 연결된, 연속되는 어떤 동작, 이거를 테스트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입력 범위를 동등분할하여 제한하더라도 입력값 조합의 수가 테스트 가능한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너무 입력값 테스트 수가 너무 많을 수가 있다. 이것이 조합의 수가. 자, 입력 조합이 상호간에 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만 적합한 기법이다. 자, 출력이 입력 조건이나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입력 조건을 동등분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한계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정 테이블 테스팅입니다. 결정 테이블 테스팅. 자, 결정 테이블. 논리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구현하는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내부 시스템 디자인을 문서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 이게 이제 결정 테이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스템이 구현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을 문서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게 이제 결정 테이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 테이블을 작성할 때 명세서를 분석하고 시스템의 조건과 동작을 식별한다. 자, 입력 조건과 동작은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가 결정 테이블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결정 테이블은 동작을 유발시키는 조건 또는 상황, 주로 모든 입력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조합, 자, 그리고 각 해당 조합에 대한 예상 결과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의 각 컬럼은 비즈니스 규칙과 대응 관계, 각 컬럼은 비즈니스 규칙과 대응 관계를 갖는다. 해당 비즈니스 테이블의 각 컬럼 규칙은 유일한 조건의 조합을 정의하고 조건의 조합은 해당 비즈니스 규칙과 연관된 동작을 수행하게 한다. 실무에서 결정 테이블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커버리지는 각 테이블 컬럼당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 이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모든 동작을 유발시키는 조건의
조합을 커버한다. 자, 결정 테이블은 테스팅 기간 동안 결정 테이블을 사용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조건들의 조합을 찾아내고 생성할 수 있다. 해당 기법은 소프트웨어의 동작이 여러 가지 논리적 조건에 의존적인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장점, 결정 테이블의 장점은 논리적으로 의존적인 가능한 모든 조건의 조합을 생성한다. 요구사항 등 테스트 베이시스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 가능하다. 테스트 베이시스의 불완전성과 모호함을 발견 가능하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은 작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복잡한 시스템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성 시 논리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설명된 내용들은 지금 결정 테이블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따가 결정 테이블로 한번 해보고 다시 넘어와서 이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쉽게 우리가 더 이해의 폭이 넓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정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봅시다.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은행 업무 소프트웨어 접속 부분입니다. 자, 사용자는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칩을 휴대폰에 넣은 상태에서 칩을 발급받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자, 휴대폰 칩과 소프트웨어, 그죠? 공인인증서 칩과 소프트웨어. 자, 폰에 탑재되어 있는 뱅킹 소프트웨어는 두 개로 제한한다. 자, 폰에 칩이 없을 경우 필요하다는 경고를 보여준다. 자, 칩이 있을 경우 칩이 유효한지 검사한다. 칩이 유효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고 경고 보낸다. 자, 칩이 유효한 경우 해당 칩을 발급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폰에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이때 폰에 다른 은행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저장돼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지울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한다. 자, 그 다음 칩이 유효하고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구동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은행에서 칩을 발급할 때 등록한 비밀번호를 물어본다. 유효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을 경우 바로 은행 업무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유효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을 경우 두 번의 추가 입력 기회를 제공하며 비밀번호를 연속해서 3번 틀릴 경우 칩을 재발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은행 업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시나리오였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결정 테이블을 만드는데, 결정 테이블이 만든 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결정 테이블인데요. 자, 1번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테스트 조건입니다. 테스트 조건. 폰에 칩이 먼저 탑재되어 있느냐? 폴스입니다. 폰에 칩이 없다 이런 얘기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칩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했죠. 그럼 이게 하나의 컬럼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사전 조건은 뭐예요? 테스트 조건이죠. 폰에 칩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죠. 요거. 그 다음에 테스트 수행은 폰뱅킹 버튼을 눌러서 폰뱅킹 사용을 시도한다. 이게 테스트 수행 순서예요. 자, 기대 결과 뭐죠? 메시지가 나온다. 그지? 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자, 쉽게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추적성. 어디에서 만들었다? 요구사항 분석서에서 보고 만들었다. 중요도 미디어입니다. 자, 칩의 상태에 따른 동작 화면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비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테스트 조건. 폰에 칩은 탑재되어 있다. 그런데 뭐가 칩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칩이 유효하지 않다고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사전 조건은 폰에 칩이 탑재되어 있다. 자, 수행 순서는 폰 뱅킹 버튼을 눌러서 폰 뱅킹 사용을 시도한다. 칩이 기대 결과 유효하지 않다. 메시지 띄워라. 뜬다. 자, 요구사항 분석서를 보고 만들었다. 미디어입니다. 중요 가치, 동작 확인, 칩 상태, 동작 확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 테이블을 만들면 바로바로 결정 테이블의 한 컬럼들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 바꿔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폰에 칩이 있고 칩이 유효하다. true죠.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 있다. 그런데 두 개가 깔려 있다. 소프트웨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걸 깔려면 지워야죠. 지워야 되니까 뭐가? 소프트웨어 삭제 요청 true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걸 보고 또 바로 테스트 케이스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들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 바꿔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정 테이블 테스트기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하나 봤으니까 이걸 배를 보고 아까 결정 테이블 테스팅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쉽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아까는 이제 예를 안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뭔지 확실히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 수업 마치고요. 3차 시에서 계속해서 명세 기반 기법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차 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